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구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농수산물 가게의 4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문제를 봐주기 위해 실무진에 부당 지시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공식 언급해서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이 대표 방탄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어젯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전하는 긴박했던 사고 순간 직접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대구 매천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은 전체 점포의 절반 가까이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로라 기자입니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대구 매천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청과시장 동쪽에서 시작된 불은 서편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소방장비 89대와 소방관 248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진 불은 3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2단계를 발령해서 농수산물 시장이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사면을 포위해서 화재를 진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컸습니다. 청과시장 농산 A동 점포 152개 중 40%에 해당하는 69개의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매천시장은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2019년 기준 한 해 거래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2013년에도 불이 나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로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양옆 좌석이 텅 비어있고 여당 의원들만 박수를 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에 모여 윤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쳤고 국회 모여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땐 침묵 시위를 하기로 했지만 일부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정연설엔 국민의힘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 122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먼저 찾아가 악수했고 텅 빈 민주당 의원 자리를 지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환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 대한민국 민생을 보이콧했다며 민주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의당도 민생 파탄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까지 거머쥔 배경을 두고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었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거론한 건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원내대표와 함께 거대 야당의 원내 일정을 조율하는 수석 부대표가 이재명 방탄국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겁니다. 친이재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도 당일각의 이 대표 사퇴론을 일축했고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 때 묵비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 특권 제한을 주장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이 대표 방탄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의 발언이 국감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면책 특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의혹에 근거를 대라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발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제보한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제가 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김 의원은 사무실 직원들과 제보자 녹음 파일을 풀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국회 발언 자체는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협업 발언이 인터넷 매체와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 장관도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 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명예훼손을 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의석 절반 넘게 빈 채 반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국회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이 대통령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있어왔던 뭐 매해 있어왔던 건데 이렇게 제1야당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대통령 연설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예. 국무총리 연설에 또 불참한 적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안타까운데 한국 정치가 워낙 격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최초라고 하는 기록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예. 여러 가지 뭐 이 영선의 뭐 정치 대비 1년 만에 이제 대통령 된 것도 기록이고 뭐 청와대 이전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좀 어떤 국정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제 최초의 기록들이 자꾸 쌓이는데 이런 기록들이 쌓이는 거는 최초라는 건 좋긴 하지만 좀 나쁜 영역으로 또 계속 최초가 앞으로 또 쌓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정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진다면 이번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야당 탄압 그리고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제 본회의에 이제 시정연설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 자,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그 선택은 그러니까 의전 시정연설 보이콧이죠. 그 지금의 선택은 조금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민주당이 분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한 예산안 심의와 의결은 분명히 분리돼야 되는 저는 그 활동이라고 보고요. 특히 검찰 수사가 민주당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지난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에 걸치면서 어떤 투기 관련된 뭐 개발 관련된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지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라든지 민주당 차원에 대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 이제까지 계속 해왔고 그리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심의와 통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정연설에 보이콧한다는 거는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압력을 넣는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나 여당과 검찰은 분리됐다고 분명히 민주당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럼 검찰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라고 지금 바라보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것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민주당 지금이라도 예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더 아마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특히 지역구별로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비록 불참했지만 앞으로 예산 심의, 그다음 통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민생을 위한 제1야당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아까 그 총리 시정연설 때는 좀 불참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이제 처음으로 불참을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정의당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이 내년도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야당의 이제 탓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네, 뭐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의회와의 협치, 그러니까 의회와의 협력이라고 대통령 표현했지만 예.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의회 정치의 기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편으로 대통령도 직접 뽑지만 국회의원도 직접 뽑습니다. 이 두 개의 저희 권력의 주체가 있는데 이 권력 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정의당이 요구한 사과, 뭐 민주당도 사과, 민주당은 좀 사과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야기했긴 했지만 최소한 국회를 또는 야당을 통해서
EXX라고 한 말 정도의 사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대통령이 너무 인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누구나 국민들이 다 들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뭐 시중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직업 중에 가장 사과를 하지 않는 직업이 검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는 사과를 제때 잘 하는 것이 또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써가지고 이번에 사과를 했다면 그래도 좀 국회에 등원해서 시정연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명분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회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 여당에서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루바삐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 듣기로는 뭐 세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예산안 통과를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겠다. 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민주당 어제 뭐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 쉽게 통과는 안 될 거라는 예상은 들어요. 근데 어떤 국회에서도 매년 연말에 예산안이 쉽게 통과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대 때 있었을 때 첫 번째 예산안 조사도 밤샘을 해서 1월 1일 날 새벽에 통과됐거든요. 그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하는 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등치시키면서 한 몸으로 자꾸 보면서 이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국회 운영조차도 자꾸 발목을 거는 이런 행태는 민주당 스스로 좀 선긋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왜 이재명의 탄압과 민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안 심사 때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와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결국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안 처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 문제를 결부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결국은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연동시켜서 꼭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철저한 예산 심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 의견을 충돌하고 있는 그 지점은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역 화폐 발행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제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공공 일자리를 늘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민간 활성화 쪽으로 돌리는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지금 약간 다른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그 레고랜드 재무불이행 선언이 한국 금융의 경색을 가져와서 지금 돈줄이 완전히 막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의 잘못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뭐 또 정치적 쟁점은 정치적 쟁점대로 다루더라도 예산안만큼은 철저하게 민생에 입각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방탄 국회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 새로운 정쟁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과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요. 예, 이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물론 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네. 나온 말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방탄국회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게 언급이 됐어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 재보궐 나올 때 방탄 조끼를 입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대표까지 출마할 때는 방탄 조끼에 이어 철갑 조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예. 국민들의 민심에 많은 반발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수석 대표라고 하는 수석 부대표죠. 수석 예. 부대표라는 이제 진성준 의원이 아예 대놓고 물론 이제 질문 과정이라고 하셨지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회기 내에 이재명 대표 절대 체포 못한다, 출두 못하게 한다라는 건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거라서 글쎄요 이게 적절한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앞두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과 그 측근들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무슨 정쟁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생 관련된 국회 의정 활동을 선긋기를 빨리 할수록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심을 얻었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도 잃고 민심도 잃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예전부터 국회에서 항상 나오는 게 불체포 특권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항상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비슷한 발언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만에 하나 이렇게 또 검찰에서 뭐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게 이제 국회로 들어왔을 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에는 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요. 이건 예.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 회기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회기가 아닐 때에 약간 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그동안 정치개혁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왔는데 문제는 그런 쪽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면서도 걸림돌은 사실상 또 검찰이라고 하는 또 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사기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의 개혁이 선결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편파적이고 또 선택적으로 뭔가를 기소하거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 때는 검찰 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개입이 일어난다. 즉 정치에 사법이 개입한다. 이런 이제 국민적 인식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찰 개혁의 어떤 요소와 정치 개혁 요소가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 단계 다음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물론 뭐 체포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예전에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조사가 있거나 의혹이 있었을 때 자진 출두한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 야당 정당사에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야당을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압수수색한 경우가 이제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약간 다른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수사 자체를 이재명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분리를 계속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전방위적 지금 현재 이제 뭐 서해 공무원 동해 사건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돼가는 이런 검찰 수사 전반이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만 분리하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여당의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틀 전에 국감장에서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감장 상황과 어제 나온 한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 녹음을 무슨 변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역을 썼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자,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사실 뭐 국회의원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책특권은 있죠. 그런데 모든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나 의혹이 많이 이제 제기가 돼도 그걸 그대로 그냥 질문하지는 않고요. 국정감사장에서 반드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각도의 검증을 통한 다음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김의겸 의원의 저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의혹을 던지고 보고 아니면 말고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언론의 이제 속성이기도 한데 한번 이것이 처음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어떤 이슈가 제기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그것들은 국민들에게 잘 인식이 안 되고요. 첫 번째 메시지나 첫 번째 이미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김의겸 의원이 그런 것들을 노린 노림수가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국정을 무시하고 밤에 술 마시고 논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주고자 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 뒤에 숨고 나는 뭐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다. 제보 들어온 걸 제기한 것뿐이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않나. 지난번에 이재정 의원 사건 같은 거 사진을 갖다가 뭐 일부러 한동훈 장관이 연출했다라고 했던 의혹을 던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무게감을 모르고 저렇게 아니면 말고식 가볍게 던지는 거. 그다음에 선동식의 질의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는 좀 책임을 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민현주 전 의원께서 이제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어제 나온 입장문을 봐도 질문 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겠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질문 중간에 이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는 발언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제보를 받아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매체와 뭔가 협조를 하고 같이 일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것 아닌가. 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제 뭐 표현은 이제 해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해서 시민운동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실에서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체크해가는 과정을 해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뭔가를 조작하거나 공동으로 뭘 만들어갈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법했다는 말이 지금 사실 여부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뭐를 조금씩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냥 좀 더 조사에 충실하려고 그 제보한 곳과 서로 공동으로 알아봤다. 이제 이런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뒷골목 그 건달들, 깡패들이나 할 만한 협박들이다. 자, 이렇게 맞섰거든요. 근데 본인 역시 예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제 설전을 주고받을 때 수사를 하려면 직을 걸고 수사를 해라. 자, 이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자르고 한동훈 장관 그 멘트만 딱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는구나라는 뭐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맥락상을 보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업이라는 말까지 직접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을 먼저 받아서 편집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틀었어요. 그건 협업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의, 그러니까 협작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짜고선 이 모든 판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데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이전에도 뭐 직을 걸고 하라고 얘기했던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던지는데 그 근거는 미리 방송된 그 영상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걸면서 내 명예를 갖다 회복하겠다. 그러니 의원들도 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들 거기에 맞는 책임을
책임을 져라라는 저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 발언만 놓고 비판할 수는 없고 김의겸 의원이 했던 이런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뒤에 책임지지 않고 의원직으로 뒤에 숨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장 권한대행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또 따로 가졌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나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1000m, 1000m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늘을 걸고라도 맹세합니다. 자, 뭐 사실 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방금 영상에서 보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총재 권한대행이 자리를 주선했다라고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 이세창 권한대행이 얘기로는 한동훈 장관도 모르고 본인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주선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요 녹취와 또 제3자의 전달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에는 이제 저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그래서 이제 더 탐사의 취재에 의하면 본인에게까지 2번 확인했다. 그때까지는 또 뭐 본인이 이제 이게 편집된 거다 그래서 뭐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가장해서 또 답할 수도 있는데 그 사안과 그 사안이 각각 다른 걸 물었는데 이게 이제 편집해서 합쳤다 이렇게 또 지금 현재는 주장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어떤 속석상 지금 심층 취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보를 빨리 날리고 또 그 반응을 봐서 또 추가하고 뭐 이런 이제 행태가 이제 결합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좀 뭐 마음이 급했는지 이제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서 일단 던져보는 행태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렇게 이제 정언이 나오면 차차 조금 더 진실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 인터넷 매체는 그 문제의 술집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도 못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제보에 따르면 30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술자리에.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30여 명의 변호사든 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음악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그게 비밀이 지켜질까? 정말 이 지금 같은 SNS 시대에 과연 이것이 끝까지 이것들이 모임이 없었다라는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 지켜질까라는 걸 저는 의구심을 던집니다. 절대 전 지켜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수사 의뢰서에는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 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개인 비위가 여러 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를 이어오던 감사원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 쪽짜리 수사 요청서엔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개인 비위도 여러 건 포함됐습니다. 2020년 9월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권익위 실무부서가 처음 올린 보고에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 위원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결과가 바뀌었고 해당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의 수사 요청서엔 전 위원장이 권익위 청사에 주 1회에서 2회만 출근하는 등 근무 태도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권익위 내부의 제보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지만 전 위원장은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카드라식으로 그 내용을 공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전 위원장은 오늘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이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를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선자금 수사뿐만 아니라 이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도 돌발 변수가 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옆 노란 셔츠를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말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 출장에서 함께 골프 치고 카트까지 셋이 같이 타고 다녔다며 폭탄 발언을 하면서 재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검찰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이 재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인 만큼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파트 구입에 쓴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두 채 사들인 것을 두고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에 나선 건데 김 부원장 측은 모아뒀던 자금과 대출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대장동 팀에서 받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 중입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김용 부원장은 5년 전 이 아파트 157제곱미터형을 부인과 함께 이른바 갭 투자로 사들였습니다. 2017년 이 아파트의 가격은 14억여 원이었습니다. 김 부원장은 전세 세입자의 6억 5천만 원을 제외한 7억 5천만 원으로 해당 집을 구매했습니다. 앞서 2015년에도 김 부원장은 목동의 한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샀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빼면 4억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보통 갭 투자는 대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한 겁니다. 김 부원장이 아파트를 사들인 시기는 모두 성남 시의원 시절. 이와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 갔다며 자금 출처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저축한 돈과 부인이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로 충당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팀에서 받은 또 다른 자금이거나 다른 곳에서 받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하면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쟁점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을 신변보를 이제 하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신변보 그동안 우리가 사실 뭐 유동규 본부장 신변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 신변보는 피해자에 대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신변 보호의 그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경찰은 두 가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인이다. 그다음 두 번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작년 12월에 핵심적인 사람 2명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12월 10일 날 유한기 본부장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 하루가 지난 12월 21일 날
김문기 처장도 세상을 갖다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변보호라고 하는 게 꼭 외적으로 이렇게 그 위해를 당한 경우가 많겠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그 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변보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변보호 결정이 됐다면 어떤 보호를 이제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보호시설에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임시 숙소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맞춤형 순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변 경호를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들이 아마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뭐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이제 뭐 이 대표한테 네. 불리한 작심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경찰이 생각했을 때 신변 보호를 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뭐 서서히 말라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든가 또는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신변 보호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이 말한 것 자체는 뭐 자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신변 보호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침묵을 깨고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유 전 본부장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를 넘어선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화가 나느냐. 자기가 무시당하고 이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유동규 씨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기사를 찾아보면은 아예 내가 그 유동규한테 조그마한 소규모 그 산하기관 맡겼는데 뭐 얼마 안 있어서 사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간 뒤에 내가 대선 경선까지 나갔는데 나타나지도 않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문제 있었을 때에는 대장동 사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 뭐 이혼 등 집안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모멸감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구치소에서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다 굳이 생각을 하자면 이런 계산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가 이 건만이 아니고 뭐 성남FC, 백현동 뭐 등등등 해가지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장래가 없구나. 내가 여기에다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는데 형 감경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바람직한 게 정상 참작인데 어떤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되느냐.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김 처장의 유족 측과 이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제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의 이제 폭로에 이어서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유족 측 지난 2월 대선 당시에 이 대표 측 인사가 연락을 해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취 파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녹취 파일은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유족 측이. 예. 그래서 아마 캠프 관계자가 가서 블랙아웃일 수 있다. 이게 잠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녹음해서 이게 오픈된 건데 이거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잠시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억까지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게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과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잘 몰랐다 또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 또 뭐 장모가 10원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정말 몰랐겠습니까? 보고를 아마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정치적 수사 또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른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얘기들 그리고 과거 뭐 9년 전에 골프 친 것에 대한 기억이 안 난다는 것들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모두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로 재단한다면 마치 상대방 정적에 대해서만 정확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자신의 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골프 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런 사진이 나왔을 때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 이제 골프를 같이 갔고 그 사진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같이 뭐 호주에 가서 골프를 친 것까지도 다 본인도 기억할 건데 문제는 이게 뻔히 사진까지 공개될 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수사가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기억이 안 나기보다는 뭐 정치적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답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표가 처음에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그래도 입장이 좀 바뀐 모습이 나온 정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요 처음에는 골프도 안 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법대에도 그냥 독학으로 가가지고 사시도 일찍 붙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은 사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사법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현출되는 거죠. 김문기 씨 유족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가지고 주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를 보고 용기가 나서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떤 게 되냐면요. 허위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 거짓말은 객관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애당초 그런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블랙아웃이 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유 전 본부장의 이제 폭로 내용도 이제 보면은 이 세계에 의리라는 건 없더라.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배신감 들고 비정한 세상이다. 자, 이런 얘기가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나 이제 법정에서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뭐 당연히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동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보면 실은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게 뭐 진실을 위해서 번복했을 수도 있죠. 근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번복했을 수도 있거든요. 1년 정도 재판을 받고 있고 1년 정도 구속돼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력은 윤석열 정부이고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잘못 보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형을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정치자금으로 기소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로 배신감에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양형이라든가 적용법조를 통해서 검찰에게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형을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검찰발로 기사가 매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은 부적당하다고 봐요. 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검찰발 뉴스가 일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걸로 몰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구속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김 부원장 일단 돈을 받지 않았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 진실을 아는 존재는 3명이 있죠. 유동규, 김용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한 명은 줬다고 그러고 한 명은 안 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판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결국 판단을 할 때 부합하는 증거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받았다라고 부인만 하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줬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는 증거는 하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증거가 나올지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뭐 남욱 변호사도 나오고 김만배 씨도 이제 다시 이제 출소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폭로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폭로전에 가담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어떻게 적용법조를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힘이 없는 것이고 뭐 유동규 본부장은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지만 사실상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뭐 구속돼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과거하고 지금이 달라진 건 없고 단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욱 씨나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발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에 또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경쟁적으로 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명이 나와서 폭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좀 약간의 거짓이 섞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와서 폭로를 한다면 서로 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진실을 얘기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컨대 예. 제가 범죄를 숨길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숨길 수 있다. 그럼 저라도 거짓말을 하죠. 예.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백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요. 내 벌만 내 그 형만 더 쌓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그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어젯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사고 당시의 상황은 혼란과 공포였다고 설명했고 현지 대응에 미흡했다고도 했는데요. 사고 여객기가 현재 세부공항 활주로에 남겨져 있어 정부는 현지에 도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입국장을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한 대체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으로 귀국한 120여 명 중 비상착륙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11명. 이들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혼란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도 무사히 잘 착륙했다고 막 우시는 분도 계셨고 사고 여파로 해당 여객기를 타고 귀국하려 했던 여행객들도 세부에 발이 묶였었는데 어젯밤 함께 귀국한 이들 중 일부는 현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가버리고 필리핀 직원 4명만 있고 한국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거예요. 현재 사고 여객기는 여전히 세부공항 활주로에 남겨져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현지에 도착해 현장 수습에 착수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실 녹음 기록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서 27톤 트레일러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길을 잘못 들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역 인근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 방향을 틀어 인도를 덮쳤습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고 승용차에 탄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세계 표준 시간으로 25일 화요일 아침 올해 마지막 일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구의 동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에서는 관측이 가능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25일 인도 뉴델리입니다. 아이와 할아버지가 부분 일식을 보기 위해 특수 안경을 쓰고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종이 상자로 망원경을 만들어 관측에 나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최대 우주쇼 일식을 관찰하기 위해 모두 모인 겁니다. So I've been seeing all this in the textbooks, so I just wanted to come here and explore and see it myself, and it ha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today.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면서 태양의 빛이 부분 차단돼 한 입 베어 먹은 비스킷처럼 보이는 부분 일식.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번 일식 이후 2027년에 일식을 볼 수 있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문학센터에도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요. 태양에 가려진 부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다음 일식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내년 4월로 전망했습니다. 경북 예천의 오리 농장에 이어 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이미 오른 물가의 닭고기, 계란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거점 소독소. 지난 22일 인근의 한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긴급 소독에 나섰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하고 매몰을 완료했고 이제 소독 조치 다 끝났고요. 지난 19일 경북 예천의 오리 농장에서 확진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리 가을철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충남 천안에 이어 인천 옹진, 경남 김해 등의 야생조류에서도 항원이 검출된 데다 올해 유럽에서 발생한 AI 건수가 80% 늘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처분 등으로 사육하는 닭의 마리수가 줄게 되면 닭고기와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6,000원대로 올랐던 계란 한 판 가격은 사료비 인상 등으로 7,000원대까지 치솟은 뒤 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주들 반찬을 좀 해다 주려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비싸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자꾸만 가격표를 보게 되고. 방역 당국은 AI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자연의 색깔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단풍으로 유명한 세계 곳곳에서도 가을 풍경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단풍이 만들어내는 절경으로 사랑받는 캐나다 퀘벡주 이스트볼턴의 하트 모양 호수 주변이 오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는 베이커 호수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면 이처럼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하트 모양의 호수가 단풍 속에 파묻힌 모습이 마치 가을의 심장 같기도 합니다. 국기에 붉은색 단풍잎이 들어갈 정도로 단풍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가을마다 멋진 단풍 옷으로 갈아입는 캐나다 동부 지역은 이때가 되면 각국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과 국립 성지의 나무들도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독일 슈이르케 지역에서는
병충해와 가뭄으로 죽어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이 가을빛을 내고 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때론 항공 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을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이처럼 이색적인 풍경 사진들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출근길 현재 다소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8.4도, 청주 7.8도로 어제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18도, 대구 19도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많아지겠고요. 제주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기 좋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해안 지역으로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